이강민의 잡지사 9월호 21번째 페이지. 비운의 춘화 컬렉터 박광일 선생님, 그리고 국내 거의 유일 한국사 1급 자격증 보유 도슨트 유재희 전시해설가와 어제에 이어서 함께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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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애독자 여러분, 복된 한가위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이제 민족의 명절 한가위인데요. 두 분이 이렇게 또 만난 것도 인연인데 명절이니까 서로에게 덕담 한마디씩 듣고 가겠습니다. 우리 박광일 선생님부터. 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처럼 늘 넉넉하시길 바랍니다. 좋네요. 우리 유재희에서 화답. 네, 저도 늘 선생님을 통해서 역사를 배우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늘 명절과 같은 풍성한 이야기로 저희를 즐겁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이렇게 모범답안만 오갈 줄 알았으면 그냥 안 할 걸 그랬죠. 그렇죠. 네, 전혀 자극적이지 않은 무해한 방송 특집으로 함께하고 있고요. 오늘 이제 두 분과 함께 추석 특집 조선 그림전 함께 해보겠습니다. 그에 앞서서 저희 이번 주에 진행한 애독자 보훈 이벤트가 이제 오늘이 마지막 날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유재희 해설가가 참여 방법을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네. 잡지사가 창간 1주년 그리고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서 일주일간 구독자 애청자 보훈 이벤트로 커피 100잔이나 쏘는 이벤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잡지사 듣고 보고 계시는 그런 지금 청취자분들 본방사수 인증샷을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지금 보이는 CBS 표준 FM 주파수를 찍어주셔도 좋고 레인보우 어플리케이션이나 유튜브 화면 캡처해 주셔도 좋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1212로 라디오 본방이 끝나는 8시 전에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이제 오늘이 마지막 날이니까 아직 참여 못하신 분들은 부지런히 막차 타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가 지난 시간은 조선 화가의 양대 산맥이라 불리는 단원 김홍도, 혜원 신윤복의 그림을 봤는데요. 근데 또 이분을 또 빼놓으면 섭섭하기가 그지없습니다. 바로 겸재 정선이지요. 박광일 선생님, 정선은 김홍도, 신윤복과는 달리 양반 출신이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제 상식처럼 겸재하면은 양반 출신의 화가로 알려져 있지만 한동안은 워낙 그림을 많이 그리기도 했고 그다음에 그 출신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아서 화원으로 오해를 하기도 했는데요. 네. 명확하게 이제 양반 가문이라고 볼 수가 있고 네. 그의 후원자들이 대체로 이제 그 노론계 사람들이었다라는 점에서 네. 노론 계통의 가문이었을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제가 이제 겸재 정선과 관련된 막 자료를 보다가 네. 외할아버지 이름이 이렇게 딱 뜨는 거예요. 족보와 관련해서. 네. 근데 굉장히 익숙한 이름인 거예요. 누구지? 저희 집안 어르신. 제가 들으면 잘 모르는. 네, 그러니까 자짜 진짜 할아버지 쓰는 분인데 예. 이제 그 할아버지 이름이 딱 깜짝이야. 떠서 네. 그래서 이제 앞뒤를 맞춰봤더니 사실은 지금 이제 그 할아버지가 살았던 곳이 지금의 그 동숭동 일대거든요. 예. 여기도 노론 가문들이 살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서촌 일대라고 하는 그러니까 겸재가 살았던 인왕산 자락도 사실은 노론 계통이 살았던 사람들이 살았던 곳인데 네. 그래서 뜻밖의 이렇게 나중에 이제 보면은 이제 그 외가에서 여러 지원을 했다라고 하니까 겸재의 그림 속에 네. 우리 집안의 덕이 조금은 들어가 있었다라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밀양박 씨이신가요? 밀양박 씨입니다. 예. 우리 또 밀양박 씨 가문 분들 잡지사 보고 계시다면 또 명절에 하이파이브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이제 양반이 어쩌다가 그림 그리는 길로 들어섰을지도 궁금한데요. 아마 이제 재능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가문 자체가 좀 이제 몇 대에 걸쳐서 벼슬을 내지 못합니다.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양반이라고 하는 것이 4대주 안에 벼슬한 사람이 없으면은 사실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양반이 볼 수가 없는 거죠. 네. 이제 그런 의미에서 개인적으로 이제 그림의 재능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고 네. 이런 과정 속에서 이제 그 중국에 보면은 두 개 계통의 그림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요. 전문 기술, 그러니까 화원들이 그렸던, 화가들이 그렸던 북종화라는 것이 있는 반면, 한편으로는 문인들이 여가로 그림을 그리는 그림이 있습니다. 네. 이걸 이제 남종화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면은 양반이 그림을 그려도 어색하지 않지 않을까? 사실은 그때 비슷하게 네. 풍속화로 굉장히 유명했던 조영석이라는 분도 있는데, 이 관아제 이 조영석 역시도 양반 출신이거든요. 그래요. 이제 그런 면에서 볼 때 양반으로서 그림에 재능이 있고 또 그것으로 뜻을 표현할 수 있다면 그리자. 그런데 여기에 이제 같은 양반이면서 후원자들이 등장을 하게 되면서 네. 이 겸재의 명성이 올라가게 되고 네. 자연스럽게 겸재는 다른 보통의 여느 사람들과는 다르게 이제 화가의 어떤 길로 들어서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뭐 겸재 정선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진경산수화가 먼저 떠오르긴 하는데요. 근데 이제 정선도 지난 시간 김홍도처럼 몇몇 그림에 자신의 얼굴을 그려 넣었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선생님? 네, 이제 서양 미술사도 살펴보면은 화가들이 자기 얼굴을 그려넣는 그림들이 몇 가지 라파엘로도 있었잖아요. 그랬었고. 네, 라파엘로나 네. 벨라스케스나 그런 것처럼 저희 김홍도 화가처럼 이번에 정선의 모습이 들어가 있는 그림도 한번 살펴볼까 해요. 네. 그래서 경교 명승첩 학원 맨 처음에 있는 그림인데요. 독서여가라는 그림이에요. 이제 이 그림을 보시면 오늘도 유튜브를 통해서 그림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정선이 본인의 모습을 그렸을 거다라고 이제 추측이 되고 있는 저분이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 주셨지만 겸재 정선이 살았던 곳이 인왕곡. 그래서 인곡 정사로 이사가기 직전에 이제 그 전에 그려졌던 그림으로 이제 추측이 되고 있어요. 인왕산 한 50 쪽으로 가기 전에 네, 52세 경의 기념으로 그렸을 거다라고 추측이 되고 있는데 네. 그걸 알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조금 이따 그림을 볼 거지만 네. 인국정사 그림이랑 비교를 해보면 지붕이 다르대요. 그래서 한쪽은 이제 초가 지붕이고 원래 인공유거 그림을 보면 기와 지붕이기 때문에 그 전에 그려졌을 거다라고 이제 추측이 되고 있는 그림인 거죠. 지붕이 다르니까 네네. 유추할 수가 있다. 저분이 겸재 정선이라는 걸 어떻게 우리가 추측할 수 있죠? 이제 아무래도 네. 그림을 볼 때 네. 저희가 정선이 어떤 걸 표현했는지를 주목해서 보잖아요. 네. 근데 여기 그림 안에 딱 이 그림만 있는 게 아니라 그림 안에 겸재 정선의 그림이 또 몇 가지가 들어가 있는 또 그런 그림이거든요. 그림 속의 그림. 액자식 그림. 네, 어디 있을까요? 이렇게 한번 찾아보세요. 저기 뒤에 발처럼 나무 하나 큰 거 그려져 있고. 네네. 네. 또 있어요. 또 있나요? 네. 오. 보면 정선이라고 추측되는 인물이 네. 쥐고 있는 부채. 부채 네, 그림이 부채 있구나. 안에도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거죠. 예, 아까 예. 정선하면은 진경산수화가 떠오르기 때문에 네. 또 정선이 그린 산수화가 그림 속에 또 들어가 있는 걸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네요. 하긴 저것도 이제 정선의 산수화라고 우리가 할 수 있겠죠. 다음 그림도 한번 볼까요? 네, 이제 이 그림이 인곡유거. 인곡유거라는 그림인 거죠. 그러니까 화가가 집 그림을 표현을 한 건데, 네. 그러니까 산수화를 늘 이제 그렸던 사람이기 때문에 산수화가 중심이고 한쪽에 작게 이제 정선의 집으로 그러네요. 보여지는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네. 정선이 52세부터 살기 시작해서 84세 이제 돌아가실 때까지 살았던 인왕산 골짜기의 집을 표현을 한 건데 네. 이걸 인곡유거 혹은 인곡정사라고 불렀대요. 네. 그래서 유거는 마을과 멀리 떨어진 외딴 집. 딱 그림만 봐도 그러네요. 골짜기에 딱 이렇게 네. 외딴 집이 그려져 있고 네. 그리고 정사는 심신을 연마하면서 학문을 전수하는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제 사대부의 그림인 거죠. 아까 저희 방금 전에 봤던 그 자화상으로 추측되는 그림에서도 뒤에 보면 책이 막 이렇게 쌓여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대부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책 엄청 많구나 진짜. 그러고 보니까. 예. 그런 그림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문을 활짝 열어놓고 앉아 있는 겸재 자신의 모습을 표현하고 또 빼놓지 않고 산수화도 함께 표현한 본인의 자화상 같은 그림이라고 볼 수가 숨은 있는 그림처럼 있었네. 인공유거를 확대했더니 네. 그 집안에 정선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또 이렇게 책을 읽고 있는지 그러고 있습니다. 제가 또 인왕산 자주 가는데 진짜 산세가 인왕산 느낌이 그대로 또 살아나는 게 너무 멋있네요. 박관일 선생님, 이제 겸재 네. 정선하면 생각나는 진경산수화. 진경산수화는 정확히 어떤 그림을 가리키나요? 진경, 그러니까 그 경치의 어떤 진짜 모습 이런 느낌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전까지 그림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보통 사의화라고 얘기를 해서 네. 그러니까 그 뜻이 담겨 있는 그림 이런 것들로 어떻게 보면은 화가들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조선 전기의 화원 또는 화가들이 그렸던 그림을 보면은 풍경이 중국이에요. 중국의 풍경을 그렸다. 네, 왜냐하면 그 당시 그림 연습을 어떻게 하냐면은 예. 화보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중국에서 그림은 예를 들어서 나무는 이렇게 그리고 예. 절벽은 이렇게 그리고 전체 풍경의 구도는 이렇게 잡고 하는 미술 교습서가 있어요. 네네. 요걸 바탕으로 그리는데 그게 중국에서 들어온 책이니 그리고 또 중국이 뭐 좀 이게 좀 멋있잖아 하면서 그 그렇죠. 그림을 그리니까 예. 그 풍경을 아무리 봐도 우리 동네에는 저게 없는 거죠. 그렇죠. 장각에 가야 나오는 풍경. 그렇죠, 그렇죠. 예, 예. 황산 가야 나오는 그 풍경인 예, 거죠. 예. 그런데 어느 순간에 왜 굳이 남의 나라, 남의 풍경을 그려야 될까?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화보를 따르지 않더라도 그림 기법이 일정하게 조선 화가 수준들이 높아졌다고 볼 수가 있고 네. 두 번째는 조선 후기가 조선의 지식인들을 굉장히 괴롭히던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 중국이 네. 오랑캐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굳이 오랑캐를 우리가 섬겨야 되느냐. 명나라 때까지야 그 중국이라고 하는 인정인데. 나라를 뭔가 좀 우리가 좀 보고 본받을 만한 게 있지만 네. 여기 굳이 이런 두 가지 생각들이 걸치면서 그렇다면은 실제 우리 모습을 그대로 그리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런데 네. 이제 그 속에 뭔가 경치에 어떤 진수가 있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진경. 그러니까 실경하고 비슷한 듯하면서 네. 약간 다른. 진짜 우리의 풍경. 네, 그러니까 네. 실제 모습하고는 약간씩 달라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단원이 그랬던 것처럼 네. 이분도 뭘 이렇게 생략을 많이 해요.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네,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네. 이걸 그림을 가서 딱 네. 가서 보면은 오히려 단원은 진짜로 생략 많이 하셨다 그러는데 네. 김홍도가 똑같이 그린 그림하고 그다음에 겸재가 그린 그림은 겸재는 생략을 더 많이 했어요. 아, 그래요, 오히려. 예, 그리고 왜곡도 더 많이 하고 그런 느낌이 있지만 그게 내가 느꼈던 그 풍경이다라는 느낌을 잘 표현을 한 거죠. 우리의 자연경관도 충분히 멋지고 아름답다를 보여준 진경산수인데 근데 그렇게 진짜 실제 풍경을 그리려면 정선의 팔도유람 필요하죠. 다녔어야 될 것 그럼요. 같은데. 그래서 실제로 정선은 관동 일대를 30대 2번, 그다음에 70대 1번, 총 3번을 다녀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네. 아마 30대 갔을 때 관동을 보고서 굉장히 놀랐겠지만 나중에 이제 그림 수준이 최고 수준으로 올라왔던 네. 70대에 갔을 때 또 모습들을 보면서 자신들의 어떤 필치를 남겨놓았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많은 경치를 보고 다시 그것을 또 사생하고 경치를 보고 사생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 경치를 어떤 식으로 묘사할 거에 대한 자신의 머릿속에 그림의 어떤 구도가 완성이 됐던 것 같아요. 예. 자, 그럼 이쯤에서 정선의 진경산수화를 제가 유튜브에 또 그림으로 띄워드릴 테니까 여건이 되신다면 함께 유튜브로 시청해 주시죠. 해설가님 먼저 보여주실 그림이 금강전도라는 작품이네요. 네. 이제 정선이 아까 방금 전에 선생님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여러 차례 금강산을 다녀오면서 그 모습을 그림으로 많이 남긴단 말이죠. 네. 그래서 그 그림 중에서도 이제 정선의 실력이 가장 이제 원숙할 때 표현이 되었다라고 평가를 받는 그림이 지금 보고 멋있다. 계시는 금강전도라는 그림인 거죠. 네. 그래서 경상도 청하 현감에 재직하던 1734년 59세의 정선이 그린 금강전도예요. 그래서 네. 정선이 그린 그림들 이렇게 쭉 나열을 해서 이건 몇 세 때 그린 그림, 이건 몇 세 때 그린 그림 하면서 다 이렇게 연구를 하고 평가를 하는데 네. 지금 보고 계시는 그림은 국보입니다. 그래서 국보 217호이고 지금은 이제 리움미술관이 소장을 하고 있는 그림이고요. 어느 부분에 주목해 보면 좋을까요? 네, 지금 보시면 아까 김홍도 그림에서 제가 각도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했었는데 네. 이 지금 보시는 그림도 이제 금강산의 아름다운 모습이 이렇게 또 정면에서 그려진 게 아니라 마치 위에서 보는 네, 저희가 무슨 헬리콥터나 진짜? 뭔가 타고 아래에서 내려다본 것처럼 이렇게 부관법으로 그려져 있고요. 네. 그래서 그 산 그림을 이제 자세히 지금 이제 멀리 있어서 안 보실 수 있지만 확대해서 보면은 이 산세가 그려져 있는데 네. 이게 이렇게 수직으로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멋지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걸 이렇게 내려긋는 그 기법을 수직준법이라고 하거든요. 수직준법. 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또 표현이 되어 있고 네. 겸재정선이 산을 표현할 때 저 수직준법을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기 때문에 이제 한간에서는 겸재준이라고 해서 아예 겸재정선의 이름을 딴 이렇게 약간 기법으로 체조 선수들 부르기도 이름 따서 합니다. 기술 이름 짓는 느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저 그림이 사실은 이제 저 그림을 보면은 약간의 문제가 있는 게 네. 저 그림을 보고 금강산을 가잖아요. 네. 금강산이 저렇게 모여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봉우리들을 예. 이분이 다 그쵸, 모으셨어요. 아주 한 폭에 담아야 되기 때문에. 한 폭에 담아서 모았고 예. 그다음에 이제 저 그림을 잘 보면은 네. 느낌이 뭔가 떠오르는 무늬가 하나 있습니다. 문이요? 태극이요. 저기 태극이 떠올라요? 지금 그 돌산으로 된 부분하고 네. 흑산으로 된 부분이 살짝 갈리거든요. 옆으로. 네, 세로로? 네, 한쪽에. 그러니까 아. 완벽하게 절반으로 쪼개지는 않지만 네. 일부분이 흑산과 돌산으로 이제 나누어져 있고요. 그거 의도한 겁니까? 의도한 거죠. 그리고 사실은 예. 그 돌산 뒤를 쭉 올라가면 흑산 하나가 있어요. 예. 그 비로봉인데 이제 금강산의 최고봉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서로 그 흑산과 돌산을 만약에 돌을 양이라고 하고 흙을 음이라고 하면 네. 음과 양이 서로 어울리는 것 같은 느낌. 야. 그것을 여기서 이제 표현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이념과 금강산의 풍경, 그다음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술 네. 이런 것들을 총동원해서 야. 어마어마한 작품이에요. 해설가님, 저기 뒤에 약간
푸르스름한 부분은 네. 일부러 정선이 표현을 한 건가요? 그렇죠. 방금 전에 돌산이랑 흑산 차이 네.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예. 그 위쪽에 있는 푸른색 기운 그리고 네. 돌산을 표현할 때에 10개 물감으로 칠한 푸른색 부분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정말 실경산수화가 아니라 진경산수화라는 게 당시에 금강산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정선이 그걸 어떻게 표현하고 싶었는지 명확한 의도가 들어가 있는 그림이기 때문에 CG 입힌 것처럼. 네, 그렇죠. 이런 부분을 좀 자세히 봐야 되는 거죠. 명품이에요. 진짜 네. 명품. 그러니까 국보죠. 국보 217호. 예. 금강전도였고요. 다음 그림도 만나보겠습니다. 이 그림은 제가 진짜 좀 아무것도 모르던 학창 시절에도 이 그림은 제가 뚫어져라 쳐다봤던 기억이 있거든요. 교과서에서. 정선의 인왕제색도입니다. 너무 멋있어요, 진짜. 네. 그래서 뚫어져라. 박하위 선생님 왜 저를 뚫어져라 그런 표정으로. 예. 저걸 왜 왜 약간 뚫어져? 한심하다는 듯이 왜 보시는 거죠? 예. 근데 실제로 얼마 전까지 네. 실제 그림을 뚫어져라 쳐다볼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요? 인왕제색도가 이제 이건희 컬렉션 소개가 됐을 때 나왔었어요. 네.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가장 처음으로 소개가 됐었고 네. 이제 이건희 컬렉션 소장품 1호로 소개가 가장 많이 됐던 그림인 거죠. 그래서 네. 이 그림도 국보죠. 216호 그림이고 네. 이제 그림 보시면은 아까 선생님이 이제 정선이 많은 걸 생략을 했다. 실제와 좀 다른 모습을 표현을 한다라는 게 이 인왕제색도에도 드러납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제 여름날이에요. 여름날인 걸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 네. 이제 운무가 막 피어져 있죠. 그래서 한 차례 비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안개가 이렇게 피어오르는 모습이 그려져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인왕산의 그 인상적인 딱 그 순간을 또 표현을 한 그림인데요.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기법이 또 굉장히 정선만이 표현할 수 있는 기법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보이는 그림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색깔도 조금씩 다르죠. 아까 이제 푸른색 10개 칠했던 것처럼 네. 인왕제색도에도 그 농도가 다 다르게 표현이 맞아요, 되어 있어요. 맞아요. 네. 지금 산 위쪽을 보시면 이렇게 아주 진하게 진해요. 예. 네, 먹으로 표현되어 있는 걸 살펴볼 수가 있고 그 아래에 이 그림이 이렇게 한 3군데 정도로 나뉘어져요. 네. 네, 위쪽에 하나, 가운데 하나, 그리고 아래 하단에 하나. 어. 이런 식으로 각자 다 표현을 다르게 한 걸 살펴볼 수가 있고 네. 아까 이런 수직 기법을 많이 사용했다고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네. 또 이번에는 또 다른 기법으로 이제 인왕산은 금강산과의 다른 느낌을 정선만의 방식으로 표현을 한 걸 살펴볼 수가 있죠. 뭐 어떤 기법을 발견할 수 있나요? 이제 정선이 네. 그림을 그릴 때 지금 보시면은 산이 가득 채워져 있잖아요. 그 화면에 그림, 이렇게 그대로 그림 가득, 가득 예, 채워져 있잖아요. 예. 이걸 밀밀지법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산의 그런 웅장함, 강렬함 이런 빼곡하게? 것들을 빼곡하게 표현을 한 거고 네.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은 아까 이야기했던 수직준법도 보이고 뭐 열마준이나 난시준 이런 그 이름으로 불렸던 다양한 기법들을 이제 찾아볼 수가 네. 있는 거죠. 저 바위 표면이 진짜 그림으로만 봐도 약간 단층이 지어져 있는 게 느껴질 정도인데 저런 거는 진짜 어떻게 그리는 거예요? 이제 이 농담을 조절해서 네. 그리기도 하는 거고 네. 그러니까 붓을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조금 더 무거워 보이거나 혹은 가벼워 보이거나 이런 표현도 다 다르단 말이죠. 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정선이 다 다른 방식으로 한 그림 안에도 표현을 한 걸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붓 옆면 이용해서 네. 이제 그 기법 이름을 보시면은 이게 어떤 붓을 어떤 식으로 활용을 했는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도끼로 나무 이렇게 딱 패면은 그 모양이 나오잖아요. 그런 거를 따라서 한 게 부벽준이라는 기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림마다 보시면은 그런 부벽준으로 표현되어 있는 부분도 살펴보실 수가 있고 네. 그리고 단층 효과 내는 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묵을 계속 중첩시키는 거예요. 그럼 점점 더 진해지는 부분도 생길 거고 그 한쪽에는 옅은 부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정무법도 살펴보실 수가 정무법.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산 등성이 사이사이 보면은 예. 선 사이에 작게 이렇게 점점점 이렇게 찍혀져 있는 부분들이 아, 보여요. 그래요? 지금은 이제 멀어서 네. 잘 안 보이는데 네. 그런 걸 쌀미자를 써서 네. 그거를 미점준이라고 또 하거든요. 미점준. 그래서 예전에 또 서양 미술사에는 점묘화 있잖아요. 예. 네, 우리나라에서는 점묘화 비슷한 게 이 미점준으로 사용이 되는 거죠. 네. 이제 붓그림에 있어서의 엄청난 기법들이 다 녹아 있는 것들인데 그 생소한 기법 이름 들을 때마다 박건희 선생님께서 이렇게 하시던데 알고 있으셨던 건가요? 조금 아, 예전에 그렇죠. 한참 배울 때 뭐 네. 대부벽준, 소부벽준, 뭐 해조묘 이런 것들 배운 적이 있어요. 역사와 또 연결돼 있는 거니까. 근데 박건희 선생님께서 인왕제색도를 겸재 화풍의 절정이다라고 저희 에디터한테 말씀하셨다고요. 네, 제가 그림을 잘 볼 줄은 모르지만 네.
아까 뚫어져라 보셨다고 예. 얘기를 하셨는데 전 예. 뚫어져라 보지는 않았는데 네. 진짜 저 그림 보고 싶어서 예전에 이제 그 미술관을 멀리까지 찾아간 적도 있었거든요. 그래요? 네, 근데 이제 사실 이제 미술관 조명들은 특히 그 회화 조명은 굉장히 흐립니다. 여러 가지 이제 보존 때문에 그래서 저 느낌 그대로 볼 수는 없는데 어떻게 저렇게 먹을 저렇게 거침없이 내려서 그려냈을까라는 진짜 느낌 신기하다. 이런 네. 것들도 있고 이제 최근에 연구를 보면 이제 친구 이병현이 아플 때 그거를 좀 낫기를 바라는 뜻 그래서 저 집이 이병현의 집이다 이런 설도 있긴 한데 그건 조금 더 연구가 필요한 부분들이긴 할 것 네. 같고요. 네. 그렇지만 자신이 살았던 인왕산을 사실은 아까 잠깐 묘사가 되긴 했었는데 예. 죽을 때까지 엄밀하게 얘기하면 인왕산 그림을 그린 적이 없어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어느 그림 속에 인왕산이 살짝 등장을 하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당시 목묘 그러니까 남산을 그린 그림도 있고 네. 이런 그림들이 있는데 저 그림은 나중에 이제 돌아갈 때쯤 돼서 그렸거든요. 자기가 살고 있는 곳에서 가장 인상적인 그러니까 비 오고 난 다음에 안개가 쫙 거쳤을 때 곳곳에서 물이 떨어지고 있는 그렇지만 검게 그러니까 그 물이 닿았기 때문에 바위색이 짙어졌을 테니까 그것을 그려낸 그 평생을 자기가 그렇죠. 살고 있는 인왕산 안 그리다가 그래서 그 마지막에 노화가가 뭔가를 그렸을 야. 어떤 감정을 담아서 그렸을 그림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뭔가 삶을 마무리하는 느낌이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저 그림을 볼 때마다 이제 저는 이제 항상 겸재는 어디서 그렸을까? 어딜까? 왜냐면 그 구도가 스팟이 어딜까? 그래서 여러 곳이 또 투어 기획하시려고. 그래서 실제로 여러 곳이 이제 예. 등장을 하거든요. 근데 예. 가장 유력한 곳으로 추정되는 곳이 그 경복궁 근처예요. 경복궁 근처에서. 겸재 당시에는 경복궁이 빈터로 남아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경복궁 근처에 지금 정독도서관 일대에서 보면은 저 구도랑 저 가장 느낌이에요? 비슷하게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즈음에 이곳 저곳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면서 저 구도를 조금 어떻게 보면은 만들어내고 파악하지 않았을까 야. 이렇게 보여지고 네. 제가 이제 가끔 아이들하고 저 그림을 볼 때가 있는데 예. 이제 저게 비 온 뒤의 그림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네. 저 안에 폭포가 몇 개게 폭포. 예. 비가 오니까 갑자기 생긴 폭포 예. 그런 것들을 이제 찾아보게 한다거나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을 인왕산에 데리고 올라가야 네. 불평이 덜합니다. 같이 또 찾아보면서 회유로. 네. 이 그림 그래야 속에 딴짓 안 하니까. 너희는 지금 그림 속에 있는 거야. 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올라가지 않으면 선생님 도대체 여기 이렇게 힘든데 왜 올라오셨어요? 역사 투어 회사 대표님답습니다. 그렇죠. 네가 그림 속에 있다니까. 아하. 겸재정선에 인왕 재색도 안에 있다니까. 비도 예. 오지 않는데요. 물 좀 뿌려줄게. 또 아이들 맡기십시오. 믿고 맡기십시오. 박광일 선생님한테. 예. 자, 박광일 역사 작가 또 유재희 전시해설가와 함께하는 추석 특집 조선미술전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제와 오늘 조선미술의 3대장 정선, 김홍도, 신윤복을 만나봤는데요. 이번엔 다른 그림들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조선시대 초상화를 준비했는데 선생님 저희가 종종 어진 이야기를 하긴 했습니다만 조선시대에 그려진 초상화가 지금 좀 많이 남아있는 편인가요? 어떤가요? 임진왜란 전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임진왜란 이후 특히 17, 18세기에는 굉장히 많은 초상화들이 남아 있습니다. 네. 양반사대부의 초상화가 남아 있고요. 딱 조선 그 초상화가 없는 시기가 있어요. 한 15, 16세기 초반까지가 없고 네. 또 15세기 전엔 또 초상화가 많습니다. 그래서 고려 말에 초상화들이 뭐 안양이라든지 네. 이런 어떤 인물들에 대한 고려 때 인물 초상화도 있어서 사실은 한국이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초상화 또 때에 따라서는 몇몇 작품들은 자화상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과 관련해서 살펴보시면 흥미로운 그림들을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조선의 초상화는 극사실주의였다는 말이 있던데요. 극사실주의를 넘어섭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 뭐 터럭 한 올이라도 갖지 않으면 다른 사람 뭐 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예. 그 서직수라는 분이 예. 나중에 김홍도가 이제 그림을 그렸는데 나랑 다르다고 네. 신경질 냈대요. 제가 보기에는 그분 분명히 그렇게 생겼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주장을 했냐면 예. 내 정신을 담아내질 못했어 라는 거예요. 외관은 당연히 똑같아야 되고 네. 정신까지 나와야 된다. 아니 어진 화사들 데려다가 그림 그렸으면은 그치, 영광인 최고인데. 줄 알아야 될 텐데 그치. 이렇게 불평을 했다라고 하는 거는 야. 당대에 그러니까 이른바 그 초상화의 수요자들 네. 수준이 굉장히 높다고 그러네, 볼 수 그러네. 있고요. 네. 수요자의 수준이 높으면 당연히 생산자, 화가들의 수준도 높을 수밖에 없어서 이것이 상승작용을 일으켰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거두절미하고 초극사실주의라는 조선시대 초상화를 몇 점 감상해 보겠습니다.
한번 작품 볼까요? 유튜브를 통해서. 아, 태조 이성계의 어진이네요. 예, 네. 저희 이제 박광일 선생님이랑 이전에 봤던 작품인데. 선생님도 다뤄주셨던 음. 그림인데 이제 네. 어진을 저도 보니까 근데 저도 깜짝깜짝 놀라는 게 네. 오히려 진짜 서양 화가들이 그렸던 서양 화가들도 의뢰를 받아서 이제 왕이나 그런 그 당시의 권력이나 권위를 보여주기 위한 왕의 초상화들을 되게 많이 그렸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오히려 저는 우리나라 어진들이 훨씬 더 아주 세밀하게 묘사가 되어 있는 게 보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성계 어진도 자세히 그 얼굴을 확대해서 보면은 네. 이제 오른쪽 눈썹 위에 사마귀 같은 점이 동그랗게 올라왔어요. 네. 아, 이렇게 우리가 또 봤을 때 보여요. 왼쪽 그렇죠. 네. 아, 위에 그 사마귀 최고 존엄이면 사마귀 정도는 빼줄 수 있는데 네, 그쵸. 다 살렸네. 네. 그 중국에서 그래서 예. 처음에 그 주원장 명태조가 성격이 어. 별로 안 좋잖아요. 예, 예. 처음에 있는 그대로 그렸다가 죽었어요. 그렇군요. 네, 되게 못생겼거든요. 아, 그래서 예. 나중에 잘생긴 게 하나가 다시 등장을 예, 합니다. 썬킴 씨도 한번 그 약간 주원장 외모 놀리고 가셨거든요. 못생기기로 유명하죠. 예, 예. 진짜 비슷하네요. 그 사실적이네요. 그리고 이제 어진 얘기하면은 이제 화재로 소실된 어진이 많아서 늘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데 남아있는 어진 가운데 철종의 어진이 있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강화도령 철종. 역시 좀 반쪽이 이렇게 소실된 어진인데요. 근데 철종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왕의 옷이라기보다는 좀 다른 옷을 입고 있습니다. 네, 융복이라고 하는 군복 스타일로 군복. 그러니까 이제 군대를 사열하거나 할 때 입는 옷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가치가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조선시대 왕들을 보면은 뭐 사냥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그 무예 훈련을 한다거나 할 때는 저 옷을 기반으로 해서 복원을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앞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그 1954년 그 부산에 화재가 났을 때 많은 어진들이 불에 탔는데 저거 건져냈는데 저 부분이 그래도 네. 철종은 네. 얼굴 부분이 남았어요. 그러네요. 그러면 얼굴 쪽은 살짝만. 예, 효명세자나 이런 분들은 얼굴 없는 부분, 그러니까 얼굴 부분이 사라져 갖고 예. 굉장히 안타까운데 네. 그런데 이제 남아 있는 얼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철종이라고 하는 역사 속의 그렇죠. 실존 인물과 비교를 해볼 수 있습니다. 아, 철종은 성품상 굉장히 어진 인물이었어요. 그래요. 왜냐하면 강화도에서 자신이 굉장히 농사꾼이었잖아요. 힘들게 살았고 네. 주변에 힘든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백성들의 고통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워했지만 그렇죠. 그걸 구조하고 정치적으로 해결할 능력은 네. 가지고 있지 못했던 거죠. 아. 그 이미지를 갖고 저 얼굴을 보면은 그 느낌이 듭니다. 다시 좀 얼굴 부분을 클로즈업해서 감상해 볼까요? 유재희 해설가님, 네. 아주 흥미로운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 좀 뭔지 알 것 같아요. 그쵸. 딱 눈이- 보이면 네네. 아까 태조 이성계 어진도 보시면은 사마귀가 그대로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그대로 이제 그림에 반영이 다 되어 있단 말이죠. 네. 근데 이제 그 기록을 한번 보면은 아까 방금 전에도 이야기를 주셨지만 네. 기록이랑 비교했을 때 어떤 인물인지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경산일록이라는 기록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대요. 이마가 각지고 콧마루가 우뚝하고 두 광대뼈에 기미 털이 덮여 있다. 귀의 가장자리 넓고 둥그렇고 입술은 두꺼웠고 손은 컸다. 근데 지금 입술은 좀 확인하기가 어려운데 네. 눈을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눈을 보면은 약간 눈동자의 위치가 조금 묘하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시라고 하는 맞아요. 그런 특성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 이러한 지점도 그대로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또 이제 사시의 모습이 그대로 이렇게 그려져 있는 또 다른 초상화가 있다고 하는데요. 한번 볼까요? 최재공이라는 분의 초상화입니다. 네, 예. 아까 선생님이 이제 수원 화성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도 이제 시작 전에 잠깐 해주셨었는데 네. 또 수원 화성 박물관에 소장이 되어 있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정조 시절의 명재상인 이제 최재공의 초상화인데 최재공도 눈을 보시면은 아까 방금 전에 봤던 철종 그러네. 어진과 마찬가지로 예. 사시로 그려져 있는 거를 살펴볼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이것뿐만이 아니라 뭐 얼굴에 곰보 자국이나 뭐 검버섯 이런 것도 그대로 표현이 되어 있는 그림들이 굉장히 네. 많더라고요. 그대로 다 살렸네요. 선생님, 최재공 이분은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정조 때 후기 남인들을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재상의 반열에 올라가긴 했지만 사실은 이제 최재공이 재상에 올라가게 된 거는 남인들을 대표해서 그리고 이제 정조의 지향하는 정치점 그러니까 탕평책의 한 축을 담당하기 위해서 들어갔던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네. 최재공이 없었다면 사실은 우리가 널리 알려져 있는 뭐 정약용 같은 인물이 정치적으로 활동을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을 등용되지 겁니다. 못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당대 이제 명재상으로 야. 성과를 어떤 이름을 올렸던 분이라고 할 수가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라에서 화원을 보내서 초상화를 그려서 그려라. 또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최재공이라는 인물을
알수 있게 하라. 기념하고 기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근데 그런 명재상을 뭐 요즘으로 치면 뽀샵이나 어떤 보정 어플 없이 그냥 그대로 다 살려버린 거예요. 다른 조선시대 초상화들도 간단히 한번 감상해보죠. 이번에는 영조 때 고위직을 지냈던 송창명이라는 사람의 초상인데요. 저분은 그림이 훼손된 건가요? 얼굴 쪽이 그림이- 하얗게 돼 있는데요. 네, 굉장히 특이하죠. 네. 지금 얼굴을 보시면은 하얗게 칠해져 있는 부분이 있어요. 약간 네. 언뜻 보면 덜 칠해진 그림인가 네. 싶을 정도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네. 저게 잘못 칠해져 있거나 아니면 덜 칠해져 있는 게 아니라 당시에 백반증을 앓고 있었대요. 그래서 그 백반증 앓고 있는 모습을 그대로 표현한 그런 초상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위에 79세라고 적혀져 있다고 하네요. 그래요. 그래서 보시면은 실제로 사망하기 한 해 전에 그려진 그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 지금 보고 계시는 이 그림이 이제 백반증을 묘사한 가장 오래된 그림이래요. 아 그래요? 네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네네. 야, 그렇습니다. 유튜브로 함께 보실 수가 있고요. 다음은 숙종 때의 고위 관료인 오명항이라는 분의 초상인데, 이분은 오히려 반대로 피부가 굉장히 좀 검게 무슨 네네. 증세가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예. 그래서 오명왕 초상은 이제 특이하게도 아까는 백반증을 표현한 얼굴이었다면 지금 이 모습은 그 당시에 간 경변증을 또 말기에 간이 안 좋으셔서. 앓았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흑색 황달 때문에 저렇게 얼굴이 검게 표현이 되어 있는 것이고 예. 지금 얼굴 안쪽을 또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점점 찍혀 있는 모습이 맞아요. 보여요. 네. 그래서 당시에 천연두라고 불렸었죠. 그러니까 두창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있는 모습으로 그려져 있는 것이고. 마마. 네네 맞아요. 당시에 초상화에 이런 자국이 그대로 표현되어 있는 게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저분은 저 초상화 그리고 다음에 돌아가셔요. 아 그래요? 네, 병환이 그러니까- 좀 깊어 보이세요. 네, 이미 예. 그러니까 병이 상당히 깊었던 예. 상황이었지만 명신이었던 덕분에 그래도 이제 음. 초상화를 남겨놓은 건데 당대의 어떤 그 안타까운 모습들을 이제 네. 그대로 가감없이 그려낸 사실적으로 거죠. 저렇게 네. 다 표현을 했습니다. 조선 그림전 이제 마지막으로 올해 초에 저 에디터 한 명이 외교장각 의궤전에 다녀와서 의궤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척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 박관일 선생님 일단 의궤가 뭔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의궤라고 하면 이제 조선시대에 많은 행사들이 있는데 그 행사들을 글씨로만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그림으로서 같이 기록하는 것을 의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의궤 앞에는 어떤 그 행사명이 붙는데요. 예를 들어서 을면엔에 이제 그 정조하고 해경공 씨가 예를 들어서 아버지 현룡원을 찾았다. 네. 그러면은 원행, 을묘, 정리, 의궤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게 되고요. 예. 뭐 장례식이다 그러면 국장.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가래다 그러면 가래. 그런데 국장이나 가래는 임시관청이었던 도감이 맡게 되니까 네. 국장 도감, 가래 도감에 이름이 붙어서 의궤 이름을 짓게 됩니다. 저렇게 그림으로 다 기록을 해놨군요. 네. 유재희 해설가도 그 국립중앙박물관 외교장과 의궤전 다녀오셨다고 들었는데요. 네네 의궤전 너무 재밌게 관람을 했었고 실제로 그 의궤를 저도 처음 본 거기 때문에 네네. 뭐 당시에 그 의궤가 왔다는 게 뉴스에도 엄청나게 화제가 됐었고 그 과정까지도 아주 상세하게 담겨져 있는 전시였었거든요. 네. 그래서 굉장히 저도 재미나게 보고 왔는데요. 네. 그림을 몇 가지 살펴보시면 네. 그러니까 제가 의궤 보고 너무 놀랐던 게 뭐냐면 정말 디테일하게 그 당시의 행사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는 저걸 거죠. 자세히 보면 사람 한 명 한 명이 살아있구나. 네네. 그래서 채색도 엄청나게 자세하게 되어 있고 예. 디테일들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제 인조장렬 왕후 가래 두감 의궤 사진인데 예. 이제 왕실 행사하는 사람들이 쭉 서 있죠. 네. 근데 대부분은 이게 이제 지금은 이렇게 확대해서 보여지는데 의궤 딱 그림 보면은 그 쫙 그 모습이 보인단 말이죠. 근데 네. 자세히 보면 네. 지금 일렬로 사람들 컨트롤 C, 컨트롤 V 이렇게 복사 붙여넣기 아니에요, 한 것처럼 아니에요. 되어 있지 않아요. 네. 지금 보면 좀 특이한 부분들이 보이죠. 다 달라요. 네. 어떤 분은 이제 봉을 이렇게 딱 올바르게 들고 있는 게 아니라 힘드니까. 그렇죠. 잠깐. 원래 이렇게 그러네. 되는데 네, 너무 힘들거든요. 그런데 두 분은 지금 네. 되게 길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맨 끝에 있는 분이 제일 나이가 어린, 그러니까 뭐 소년이거나 이래서 작게. 앞에 선배들이 저렇게 하는 거를 용납한 네. 것 같아요. 안 그랬으면 대충 들고 있는 사람이 네, 있구나. 안 그랬으면은 맨 뒤에 분이 뭐라고 했을 텐데. 그러니까 지금 네 번째 분 보면은 좀 예. 수염이 좀 긴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유 또 우리 선배 또 힘든가 보다 이런 정도로 넘어가는 느낌? 네. 이거 거의 원리를 찾아라 수준으로 하나하나 그림이 다 살아있는데. 네, 그래서 저 예. 이렇게 막 다 딴짓하고 있는 모습도 다 그려져 있고 심지어 막 이제 뒤에서 네. 떠드는 것 같은 그런 모습도 잡담하고 있네.
뒤에 잡담하고 있네. 네네. 어. 이제 그런 모습도 야, 살펴볼 수가 저런 있는 모습이 거죠. 후대에 전해질 거라고는 생각 못 하셨겠죠. 그러니까요. 지금 그래서 저게 그래도 남기고 싶지 않은 모습이었을 저게 텐데. 저 그림이 좀 용납되는 것 중에 하나가 저게 예. 가래도감이거든요. 아, 예. 가래면 이제 혼례를 가리키는 아, 거니까 좋은 날이구나. 경사스러운 날이니까 좀 저렇게 떠들어도 내버려 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아마 예. 추정컨대 저 뒤 보고 있는 분은 뒤에 선배한테 물어봤겠죠. 이거 네. 몇 시에 끝나? 아, 몇 시 끝나? 아, 그렇지, 그렇지. 오늘 이거 5시 지났는데 끝나고 뭐해? 저녁에 오늘 뭐 밥은 주나? 뭐 제육볶음 먹나? 이렇게 물어보는 것 같은 느낌도. 아, 그러네. 저런 것까지. 저게 만약에 왕의 장례면은 큰일 나는 거죠. 장례 때는 아무래도 좀 진중해야 그렇죠. 되죠. 예, 그렇습니다. 때와 상황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유재 해설가가 의궤 전시에서 즐겁게 봤던 포인트가 또 있다고 하는데. 네, 제가 의궤전 가서 막 눈이 너무 막 즐거운 나머지 사진을 많이 못 찍었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인상 깊었던 것만 사진으로 찍어 놨더라고요. 근데 네. 그 중에 하나가 말 궁둥이. 아, 말 궁둥이가 네. 잔뜩 그려져 있네. 네, 보면은 예. 제가 아까 채색이나 묘사가 되게 이렇게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되어 있는 거에 와. 놀랐다고 했는데 네. 말이 이렇게 원래 보통 우리가 말 그림 생각하면 옆면으로 그려진 그렇죠. 말을 보통 떠올리잖아요. 네. 근데 너무 특이하게 이렇게 행사할 때마다 말 뒷모습이 이렇게 그려져 있더라고요. 야. 근데 말 색깔도 다 다르고 네. 네, 이제 또 이 진짜 다 다르네. 특유의 표현이 또 이런 의궤 안에만 또 특별한 표현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예. 무슨 핑크색 말 공둥이도 있어요. 그쵸. 예. 저 가끔 이제 요즘에 그 조선왕릉 행사 때문에 예. 그 일반인들은 접근하지 못하는 능침에 올라갈 때가 있거든요. 그럼 그래요? 문석인 무석인 밑 옆에 말이 있잖아요. 예.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귀여워서 이제 네. 같이 가시는 이제 그 특별하게 허락된 분들한테 네. 제가 주의를 줍니다. 네. 절대로 만지지 마라. 너무 귀여워서 네. 만지고 싶어지지만 그러니까 제가 그분들에게 그런 얘기를 함으로써 저도 참고 있는. 아, 그렇죠. 본인도 만지고 네, 싶으면서. 예. 정말 귀여운데 그 느낌하고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토실토실한. 이런 의궤 말고도 왜 실제로 국립중앙박물관 가시면 네. 그 왕실 행사 담아놓은 그림들이 전시가 많이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가서 보시면요, 막 별 그림이 다 있어요. 뭐 춤추는 사람, 뭐 잠깐 쉬고 있는 사람, 어떤 식으로 행동하고 있는 사람들을 다 찾아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또 기회가 되시면 한번 가서 하나 하나씩 이제 또 우리 아이들이랑도 찾아볼 수가 있고 네, 이제 소중한 분과 함께 찾아가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박물관 미술관 가기 너무 좋은 계절이죠. 우리 박관일 선생님도 소중한 사람과 손잡고 꼭 가시기 바랍니다. 네. 고요. 자, 이렇게 잡지 저 일하러 가야 돼. 일하러 가시기 그렇죠. 바랍니다. 궁궐 그 다음에 박물관에 일하러 돈 많이 버셔서 소중한 사람들에게 돈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잡지사 특집 주간, 이제 한가위 겸 잡지사 생일 주간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커피 이벤트도 이제 슬슬 문을 닫도록 하겠고요. 어제 오늘 이틀 동안 추석 연휴 함께해 주신 역사 담당 박광일 선생님, 또 미술 담당 유재희 전시해설가님 연휴 잘 보내시고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